평양 중심부의 한 건물.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한 여자가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8년간 단 한 번도 실수가 허락되지 않았던 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자신의 가족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형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압록강 철조망 아래 진흙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경비병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는 차가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들던 손으로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정은의 머리를 깎던 한 미용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목격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남한공항에서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이곳은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묻어둔 이야기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힘이 됩니다. 평양 스케치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한미선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자르면서 평범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곳에서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전용 미용사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진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도 미용사였어요. 할머니도 미용사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평양 특급 미용사 집안이었죠. 제가 15살 되던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위를 배워야 한다고요.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집안의 전통이었고, 당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평양 미용학교 특별반에 입학했습니다. 총 10명만 선발되는 과정이었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자르는 법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충성심을 테스트 받았습니다. 가족 신원 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3대가 모두 깨끗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바로 탈락이었죠. 5년간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훈련받았어요. 가위 잡는 법, 빗질하는 법,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교정받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졸업 시험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보위부 간부들 앞에서 실기 시험을 봤어요. 손이 떨리면 탈락이었습니다. 졸업 후 배치받은 곳은 215실이었습니다. 어디냐고요? 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그곳은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었어요. 출입증만 3개를 통과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출입증은 건물 정문에서,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에서, 세 번째는 복도 끝에서 검사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복도를 걸으면서 벽에 붙은 초상화들을 봤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었습니다. 초상화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미용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20평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없었습니다. 거울도 특수 제작된 것이었죠. 일반 거울이 아니라 방탄 거울이었습니다. 카메라가 4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제 모든 움직임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분을 봤습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 훈련받았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하지만 가위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국가 기밀이었으니까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모두 수거해서 소각해야 했습니다. 빗도 매번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사용한 가위도 특수 보관함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첫 시술은 30분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15분이면 끝날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2배로 걸렸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만족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가위로 귀를 베는 꿈,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총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해야만 했죠. 매달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매주 사상학습을 받았어요. 다른 미용사들과 함께 김일성 혁명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시험도 봤어요. 점수가 낮으면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범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실수 한 번 하지 않았어요.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저를 칭찬했어요. 한 동무가 제일 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호위사령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당에서 중매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사랑보다는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딸도 낳았습니다. 이름은 금별이었어요. 당에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금별처럼 빛나는 아이로 자라라는 의미였죠. 금별이는 예쁘게 자랐어요. 똑똑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어요. 우리는 평양 중심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었죠. 배급도 정확히 나왔어요. 쌀, 고기, 기름, 설탕까지요. 다른 사람들이 굶주릴 때도 우리는 쌀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에는 특별 배급도 받았어요.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의심은 죽음이었으니까요. 체제를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0대가 되어갑니다. 금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했죠.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어요. 금별이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저는 계속 215호실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미용실 준비를 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면도날을 찾으려고요. 평소에는 위쪽 서랍만 열었는데, 그날은 면도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서랍을 열었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인이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열어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랍 안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충성도 재검증 대상자 미처리 방침이었습니다. 그 아래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진혁, 호위사령부 대령. 제 남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네 번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5번째, 한미선, 215호실 특급 미용사. 저였습니다. 문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옆에는 붉은 글씨로 상세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 단위 처리 권고, 해외 친척 접촉 이력 확인됨. 2023년 11월 15일 이전 집행 예정. 방식은 교통사고, 위장 또는 산업재해 위장. 가족 전원 동시 처리 원칙. 해외 친척 접촉 이력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저는 평생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었어요. 친척 중에 해외에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집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가 중국이었어요. 중국 단동시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보이부에 신고했어요.
편지는 보이부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올바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에 충성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보이부에서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범적인 대응이라고 했어요. 저는 안심했었습니다.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들은 기록했던 겁니다. 해외 친척 접촉 이력이라고요. 신고했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거요. 한 번 의심받으면 끝이라는 거요.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아도 그들이 의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8년간 김정은의 머리를 깎으면서 쌓은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문서 끝에는 추가 메모가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딸, 한금별도 동시 처리 대상에 포함됨 3대 연좌제 원칙 적용. 흔적 없는 처리 요망. 금별이요. 제 딸이요. 8살밖에 안 된 아이를요.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요. 저는 문서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카메라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3번 만에 겨우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면도날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고쳐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죽은 사람 같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7분이었습니다. 30분 후면 김정은 동지가 오실 예정이었어요. 평소처럼 머리를 잘라드려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어야 했어요. 평소처럼 충성스러운 미용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가위를 닦았어요. 빗을 소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안정시켰어요. 8년간 훈련받은 기술이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기술이요. 9시 45분.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 2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동지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하라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김정은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편안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위를 들었습니다. 15년간 수천 번 들었던 가위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위가 너무 무거웠어요. 제 손에서 피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피가 아니었어요. 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잡았습니다. 가위를 댔어요. 첫 번째 자국을 냈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명령하면 저는 내일 죽는다고요. 금별이도 죽는다고요. 남편도 죽는다고요. 2번째 자국을 냈습니다. 3번째, 4번째,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11월 15일 이전 집행 예정. 오늘이 10월 27일이었어요. 19일 남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절반쯤 완성되었어요. 김정은이 거울을 보셨습니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8년간의 훈련이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다듬기 작업을 했습니다. 가위로 잔머리를 정리했어요. 빗으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거울을 보셨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역시 한 동무가 제일 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요. 11월 3일이요.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예. 각하라고 대답했어요. 김정은이 일어나셨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열었어요.
그분이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였어요. 카메라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웠어요. 봉투에 담았습니다. 소각하기 위해서요. 평소와 똑같은 절차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손이 떨렸습니다.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가위를 닦았어요. 거울을 닦았습니다.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저는 215호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평양의 가을 하늘이 푸르렀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들은 알까요? 19일 후면 저 중 한 명이 사라진다는 거요. 버스를 탔습니다. 평소처럼요. 집까지 30분 걸렸어요. 그 30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할까요? 하지만 누구에게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항의할까요? 누구에게요? 이 일을 제기하는 순간 더 빨리 죽을 뿐이었습니다. 도망칠까요? 어디로요? 국경은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어요. 탈북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잡히면 3대가 처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죽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1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서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별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라고 반갑게 불렀습니다. 저는 금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금별이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금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요.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4시였습니다. 3시간 남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거리를 차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그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문서 이야기를요. 하지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남편이 저를 의심하면요? 만약 남편이 먼저 신고하면요? 부부 사이도 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19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함께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대령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맞이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금별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학 시험을 봤다고, 100점을 받았다고 자랑했어요. 남편이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칭찬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19일 안에 끝날 거라는 걸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금별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숙제를 한다면서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랍에서 발견한 문서요. 충성도 재검증 대상자 명단이요. 거기에 남편 이름이 있었다고요. 제 이름도 있었다고요. 11월 15일 이전에 처리된다고요.
금별이도 포함된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의심받으면 끝나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9일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고 금별이는 이미 잠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요. 도망쳐야 산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고요. 남편은 국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중국이요. 그러고 한국이요. 남한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어요. 적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까지요. 새벽 3시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300km가 넘었습니다. 검문소도 수없이 많았어요. 남편이 군용 차량을 쓰자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대령이라고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긴급 임무라고 속이면 된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은 들키기 전에 국경을 넘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 출발할까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 아니, 오늘 새벽. 지금 당장이라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을 챙겼습니다. 돈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북한 돈 5만 원이 전부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칼은 왜 챙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는 215호실에서 쓰던 가위도 챙겼습니다. 집에 가져와 둔 것이었어요. 8년간 쓰던 가위였습니다.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가위는 왜 챙기냐고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이라고 답했습니다. 8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금별이를 깨워야 했습니다. 저는 금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금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금별이를 흔들었습니다. 금별이가 눈을 떴습니다. 졸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금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외투도 입었습니다. 우리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저는 금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소음이 날 수 있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요. 한 층씩. 계속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10월 말의 새벽 공기였어요.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군부대 쪽으로요. 30분을 걸었습니다. 금별이가 힘들어했어요. 참으라고요. 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담장이 보였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따라만 와. 우리는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병이 우리를 봤어요.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경비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비병이 남편의 계급장을 봤어요. 대령이었습니다. 경비병이 자세를 고쳐 경례를 했어요.
남편이 긴급 업무라고 차량을 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비병이 물었습니다. 명령서가 있냐고요. 남편은 구두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고요. 기밀사항이라고. 경비병이 망설였습니다. 규정상 명령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당장 출고해야 한다며 방해하면 책임질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경비병이 움찔했습니다. 대령의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이 보였고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트럭, 지프, 승용차들이었어요. 남편이 지프 한 대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금별이를 안고 채 앉았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정문을 나왔습니다. 경비병이 경례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는 평양 시내로 나왔어요.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우리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쪽이었어요. 평양을 벗어나 교외로 나왔어요. 논밭이 보였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속도를 줄이고 멈췄어요. 군인이 다가왔어요. 군인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신분증을 내밀었죠. 대령 신분증이었습니다. 군인이 확인했고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이 임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보위부 지시로 국경 지역 점검 간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금별이를 봤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군인이 물었습니다. 동승자는 누구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동 중이라고요. 국경 지역 시찰이라고요. 군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금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중간에 검문소를 3번 더 지났어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국경 지역 점검이라고요. 보위부 지시라고요. 매번 통과했어요. 하지만 5번째 검문소는 달랐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우리는 함경북도 지역에 있었어요. 국경까지 50km 남았습니다.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이전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군인도 훨씬 더 많았고요. 남편이 차를 세웠습니다. 군인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내밀었어요. 군인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임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전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국경 지역 점검이라고요.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군인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확인 전화를 하겠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끝이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 겁니다. 보위부에 확인하면 그런 지시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급하다고. 군인이 그래도 절차이고 규정이라며 초소로 걸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라고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뛰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군인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돌리고 있었어요.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악셀에 발을 올렸습니다. 군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라고요.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어요. 검문소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단기가 부러졌어요. 우리는 그대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지하라는 소리였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어요. 차창이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쏟아졌어요. 금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금별이를 끌어안았어요. 몸을 숙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달렸습니다. 악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차가 흔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 차량이었어요.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남편이 머리 숙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총알이 차체를 관통했어요.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20분을 달렸습니다. 추격 차량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50m, 40m, 30m. 남편이 더 이상은 못 간다며 내리라고 했습니다.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숲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이 숲으로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숲으로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덤불 사이로. 뒤에서 추격 차량이 섰습니다. 군인들이 내렸어요. 거기서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발이 덤불에 걸렸습니다. 넘어졌어요.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금별이가 울면서 뛰고 있었어요. 저는 금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라고 소리쳤어요. 10분을 뛰었습니다. 숲이 끝났어요. 앞에 강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강이었어요. 압록강이었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어요. 하지만 강물이 빨랐습니다. 거칠었어요. 헤엄쳐 건널 수 있을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갑게 몸을 감쌌습니다. 10월 말의 강물이었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물이 우리를 끌고 갔어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저는 금별이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금별이가 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금별이를 더 꽉 잡았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헤엄쳐, 팔 저어. 라고요. 우리는 헤엄쳤습니다. 팔을 저었어요. 다리를 찼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너무 빨랐어요. 우리를 자꾸 아래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건너편이 아니라 하류로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둑의 군인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날아왔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한 발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금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이 앞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빨랐어요. 군인 출신이라 체력이 좋았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저기 보여.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100m, 80m, 60m. 하지만 강물이 우리를 계속 떠내려 보냈어요. 건너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0m, 40m, 30m.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헤엄치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시 물 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또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물속으로요. 저는 금별이를 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금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금별아, 엄마 등에 매달려. 꽉 잡아. 절대 놓지 마. 금별이가 제 등에 매달렸습니다. 양팔로 제 목을 감았어요. 다리로 제 허리를 감았습니다. 꽉 조였어요. 숨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남편 쪽으로 헤엄쳤어요. 한 손으로요. 다른 손으로는 금별이를 잡고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또 물 위로 나타났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남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힘껏요. 남편이 물 위로 올라왔어요.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토해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헤엄쳤습니다. 셋이서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혼자 헤엄쳤어요. 금별이를 등에 업고 남편을 끌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어요. 강둑이 보였습니다. 20m, 15m, 10m. 손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지늘기였어요.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땅이었습니다. 저는 금별이를 먼저 밀어 올렸습니다. 강둑으로요. 금별이가 기어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남편을 밀었습니다. 남편도 기어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강둑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손에서, 무릎에서, 얼굴에서.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금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기침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계속 토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군인들이었어요.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이었어요. 그들은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살았다고요. 우리가 살았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올 거라고. 맞았습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계속 가야 했어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섰습니다. 금별이를 일으켰어요.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걸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달랐어요. 공기도 달랐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다른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을 알 수 없었지만 해가 중천에 있었어요. 정오쯤인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숨었어요. 나무 아래에 모여 앉았습니다. 옷이 젖어 있어서 더 추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체온을 나눴습니다. 금별이가 추위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어요. 곧 따뜻한 곳에 갈 거라고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마을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오후쯤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10채 정도 있었습니다.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공안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별이가 열이 나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강물에 오래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약이라도 구해야 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금별이는 숲 가장자리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한 집에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 앞에서요.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군인이었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여자가 멈칫했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금별이를 안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강물에 빠진 이후 처음이었어요. 여자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덮어줬어요.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밥과 국, 고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금별이도 조금 먹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다고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공안이 순찰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머물다 내일은 떠나라고요.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여자는 한국 대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잤습니다. 이틀 만에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금별이가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여자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떠날 시간이라고요.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짐을 실는 트럭이었습니다. 저 트럭이 베이징까지 간다고 짐칸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상자들 사이에 숨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좁았어요.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얼마나 갔을까요? 트럭이 자주 멈췄어요. 검문소였습니다. 밖에서 중국어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금별이 입을 막았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짐칸에 있었어요. 먹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틀째 저녁,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운전사가 도착했다고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틀 동안 좁은 공간에 있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담장이 높았어요.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에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었어요. 처음 보는 깃발이었습니다. 아니, 사진으로는 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운전사는 저기가 한국 대사관이라고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그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남았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였습니다. 멈추라는 소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국 공안 3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문까지만.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제발 열어주세요. 공안이 우리 뒤까지 왔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공안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북한 말과는 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오열하듯 울기만 했어요. 살았다는 게, 끝났다는 게, 자유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작은 방이 주어졌어요. 침대가 3개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왔고, 가족은 누구냐고요. 직업은 뭐였냐고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215호실 이야기도요. 김정은의 미용사였다는 것도요. 처형 명단 이야기도요. 김정은의 전용 미용사였냐며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져온 가위를요. 8년간 쓰던 가위였습니다. 특수 제작된 각인이 있었습니다. 215호실이라고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했어요.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인천행,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우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였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어요. 2시간 반을 날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옆에 서서 군인이었던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탈북자 지원 단체로 갔습니다. 탈북민 교육시설이었어요. 서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를 배우고 언어를 배웠어요. 북한말과 남한말이 달랐습니다. 같은 단어도 의미가 달랐어요. 문화를 배웠습니다. 법도 조금 배웠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욕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잡혀가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게 자유였습니다. 슈퍼마켓도 가고 쌀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물론 고기도 샀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지 않는 세상이요. 배급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요. 금별이는 나만 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이 쓰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말투도 달랐죠. 하지만 똑똑한 금별이는 빨리 적응했고 3개월 뒤엔 친구도 생겼다며 자랑했습니다. 8년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에 조그만한 카센터였어요. 대령이었던 남편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월급을 받으면 웃으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미용실이었어요.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받아줬어요.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도요. 15년 만에 다시 가위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보이부도 없었습니다. 제 첫 손님이 앉았습니다. 30대 여자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15호실에서 보던 제 눈과는 많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것이 생겼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오래된 가방을 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 가위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쓰던 그 가위였어요. 김정은의 머리를 자르던 가위였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벼웠어요. 더 이상 공포의 도구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그만 필요 없으니 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남은 증거입니다. 살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밤 유난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밝고 더 아름다웠어요. 저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총소리도 보이부도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요. 얼마 전 저는 미용실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났어요. 저처럼 탈북민이었어요. 그분도 2년 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이야기, 탈북 이야기,
그리고 나만 적응 이야기들까지요. 그분에게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자유롭게 해주세요.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자유는 이런 게 아닐까요? 두려움 없이 가위를 드는 것이요. 실수해도 죽지 않는 것이요. 웃을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꿈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은 계속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미선이 선택한 길은 험난했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지위도, 안정도, 믿음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머리를 깎던 가위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 가위는 더 이상 공포의 도구가 아닙니다. 생계의 도구이자 희망의 도구입니다. 저에게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북한 체제의 최고 핵심부에 있던 한 여자가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만든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별이는 사회복지사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탈북민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한미선은 여전히 미용실에서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녀가 남한 공항에서 울었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거짓에서 진실로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하늘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한미선은 말합니다. 자유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자유는 두려움 없이 잠드는 것이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적이 아닌 것이라고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웃는 것, 우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한미선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감히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한미선의 가위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당신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평양 스케치는 앞으로도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